안녕하세요. 지수매산 K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태민 작가님 책을 몇 권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부분의 책이 다 절판이 됐더라고요. 중고가로는 4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꽤나 비싸게 팔리고 있죠.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정말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못 구하는 대신 제가 정말 설명을 한번 잘 드려볼게요. 책의 서두에서는 재미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조 때 기근으로 쌀값이 폭등을 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임금인 정조는 화가 났고 장사치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때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상소를 올립니다. 어떤 상소였을까요? 한양의 쌀값이 폭등을 해서 전국에 있는 쌀 상인들이 한양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때 장사꾼들을 죽여버리면 올라오던 상인들이 다시 되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근이 문제였는데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백성들이 굶어서 죽어나가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장사꾼들을 죽여서 쌀 공급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너도 나도 쌀을 들고 오다 보면 쌀값이 점차 낮아지겠죠. 이런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냥 장사꾼들을 죽여버렸다면, 그냥 장사꾼들의 어떤 욕심에 대해서 화를 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 시스템의 본질을 깨닫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성이 저는 정말 날카로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공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예시를 들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의 한 기자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을 거리의 악사로 둔갑을 시킨 다음에 출근길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얼마나 이 악기 소리를 듣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아주 바쁜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기자는 뭐라고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썼을까요? 대중들은 개 돼지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결정 공식을 단순하게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 마이너스 비용이 0보다 크다라는 단순한 공식을 사용한 거죠. 우리가 돈가스를 먹을 때 돈가스를 먹을지 굶을지를 고민하진 않죠. 돈가스를 먹을지 스파게티를 먹을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죠. 그러니까 이익 마이너스 비용이 아니라 추가 이익 마이너스 추가 비용이 0보다 클 때 우리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출근길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 멈춰서 음악을 들었을 때의 만족, 그리고 그냥 출근을 해서 출근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만족, 이 두 가지를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음악을 나중에 들을 수 있는지 아닌지의 가능성 여부입니다. 급한 와중에 분명히 좋은 선율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1-P 곱하기 J-B라는 식으로 쓰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 나중에 들을 수 있는 연주라면 -B라는 출근길 여유라는 비용만 보인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나중에 들을 가능성이 0이라면 출근길의 여유를 포기해서라도 지금 당장 선택했을 때 이득이 훨씬 커지겠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자는 대중들이 다 우매한 개 돼지라서 그렇게 좋은 선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출근을 해버렸다고 단순하게 기사를 쓴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막상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단순한 대답만 튀어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에 대처하기가 힘들죠. 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냐?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프의 수평값과 수직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평축은 물건의 양을 뜻하는 거고요. 수직값은 물건의 가격을 뜻하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 우상향을 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물건값이 비싸질수록 상인이 파는 물건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야만 물건을 많이 파나? 애초에 상인 입장에서 물건 가격에 상관없이 많이 팔수록 이득인데 왜 비싸질수록 많이 팔까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하는 열쇠는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제가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드는 재료가 우유 하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이라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우유값이 1,000원 미만이어야겠죠. 그래야 상인이 이득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상품을 만들 때는 그 재료값이 이 아이스크림 값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재료인 우유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소가 짜내는 첫 우유를 초유라고 하는데, 이 초유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면 화장품을 만드는 데 쓰는 정도로 고급 재료이기 때문이죠. 이때의 초유를 10,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인데 10,000원짜리 초유를 재료로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인기가 계속 많아져서 가격이 차츰 오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1,000원짜리인 우유 재료가 다 떨어졌을 때 1,200원짜리 재료를 쓸 테고요. 계속 어차피 아이스크림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재료가 얼마나 됐든 계속 가져다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이득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11,000원이 됐을 때는 아까 가격이 비쌌던 10,000원짜리 초유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건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물건을 만드는데 아주 많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군역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가에서 모병제로 군인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줘야 사람들이 모일까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철수에게는 최저임금만 줘도 군대로 자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노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이것을 쉽게 1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모집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철수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수요에 맞는 가격을 책정을 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해야 하는 인원이 2,000명이라고 칠게요. 100만 원으로 모집했을 때는 200명이 모이는데 1,000만 원으로 모집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모이겠죠? 아까 아이스크림 이야기 기억하시면 비싼 재료를 쓰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높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값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모병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병제를 위해서 모집해야 하는 수가 결정이 돼 있다면 특정 숫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무리 비싼 재료라도 긁어 모아와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영수를 모집하려면 최소 2억을 줘야 오겠죠. 이런 식으로 2,000명을 모집하기 위해 결정되는 가격은 2,000명 중에 가장 능력이 좋은 사람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100만 원에도 올 수 있었던 철수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겠죠. 이게 바로 시장이 만들어내는 보너스고, 이 보너스를 시장의 잉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공급 곡선에도 예외가 있어요.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만들기까지 가격이 많이 드는데 만든 이후에는 배포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영화 아니면 뭐 알약 같은 게 있겠죠. 영화 같은 거 한번 만들어두면은 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만들 때의 비용에 비해 훨씬 낮죠.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곡선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에이즈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을 발견을 했어요. 이 약을 개발하는데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개발에는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약을 막상 만드는 데는 큰 비용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약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값을 너무 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굉장히 비싸게 팔겠죠. 근데 이게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약을 개발하는 회사를 욕을 할 테고, 이 엄청난 비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값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는 이런 약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인류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 경제학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요 곡선은 왜 우하향할까요? 자, 나이키에서 신발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이키 광팬은 이 신발을 100만 원이더라도 구매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겐 그 신발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이키에서는 100만 원의 신발을 팔면 단 한 명만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죠. 나이키는 이것을 최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숫자를 계산을 해서 아마 그 부분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공급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나이키 광팬은 최대 이익을 보겠죠. 이처럼 시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공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게 애덤 스미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알아두면 나쁠 거 없는 상식일 것 같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